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지금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되게 특이한 거 먹었는데 환삼덩굴이라고 하는 가시풀 아시나요? 네. 그걸 페스토로 만들어 가지고 예 아침에 빵에 좀 발라 먹었는데 예 전 뭐 사실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를 화면 공유할 수 있게 그 공유자로 해 주실래요? 네. 네.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 사실 은평에서 서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다 서울에 대부분 사시고 대도시에서 사시는데 오늘 뭐 자연식 이런 먹거리를 할 때 착한 소비자로 그냥 머물 것인가, 우리가 능동적인 이 지구를 바꾸면서 나도 바꾸는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건가, 사실 이 고민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먹으라는 것보다 먹지 말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아 오늘부터는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 거는 도시라 가지고 또 이 생태 지식이 많이 없으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미 공동체를 하고 계시거나 또 여러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 공간이나 이런 공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렌시아라는 뜻이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서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유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려면 누군가가 돌봐주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구라는 공간이 전체가 다 코렌시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마을에서 제가 주로 차리는 밥상인데 어 네. 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 풀은 와인을 제가 풀로 와인을 만들었는데 달맞이꽃, 요즘에 아침에 되면 노랗게 꽃 피는 것들이 있어요. 그 꽃을 따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이 스테이크는 고기는 들어가지 않고 제가 명아주라고 하는 풀하고 풀씨를 이용해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가니쉬도 풀 중에서 소리쟁이라는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예. 이런 코스 요리를 먹어요. 네. 여러분과도 그런 걸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걸 먹어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맛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눠 보고 싶습니다. 왜 저는 이런 풀떼기를 먹게 됐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풀떼기를 먹으면서라도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좀 고민이 오늘 사실 조금 어때요, 날씨가? 그래도 어제 소나기 내려서 좀 더위가 꺾였나요? 지난 100 년간 우리가 1 도씨 정도를 지금 올려 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어제도 34 도를 넘어서는 그런 온도를 서울이 기록을 했는데 저는 가끔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거든요. 어제 저희 집 앞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아스팔트 온도 46 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 온도하고 굉장히 다른데 이것이 지금 기후 위기죠. 지금 올해 지난달에 보여지는 여러 징후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를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도 이런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랐던 나라 중에 하나고, 이런 큰 재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미국 지금 산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거의 17 지역에서 그냥 불이 그냥 누가 불을 내는 게 아니라 날이 더워 가지고 그냥 불이 나는 거잖아요. 거의 40 도를 육박하면은 불이 그냥 자연적으로 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왜냐하면은 스스로 태워서 자연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한데,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은 상태면은 스스로 자연이 회복하려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뭘까요? 네. 바로 안타깝게도 예 저는 지구에 있는 많은 생명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인간 멸종이죠. 예. 아마 이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나 지금 산불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이제 얼음이 녹고 남극이 얼음이 녹고 그리고 브라질처럼 이렇게 더웠던 나라들의 그 만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투마로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 너무 옛날 영화인가? 예, 투마로우라는 영화에 멕시코 만류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빙하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브라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하고 서유럽 쪽 중심으로는 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5도씨가 오른다고 하는 2030년 정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징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가지고 어떤 그 우리가 컵에다가 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에 이렇게 꽉 차는데 이 물이 꽉 찼을 때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물이 볼록 렌즈처럼 물이 들어가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이 아마 그런 볼록 렌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어떤 물방울을 여기에 한 방울 한 방울씩 계속해서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흘러내리는 티핑 포인트가 이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의 고장 방콕도 2030년이 되면은 저렇게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과학자들은 거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은 거의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빙하가 녹고 이 상태로 비가 계속 온다면 그렇다고 우리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2030년에 지금 상태로 1.5도씨가 오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가 거의 다 잠기는데 그 대표적인 해안가가 바로 서울 근교죠. 예, 서울의 웬만한 데는 아마 다 잠길 건데 강남 상구 쪽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 지형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험한 데는 우리 삶이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에어컨을 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건 알지만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 패턴 중에 아주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거리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비밀인데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과잉 배출돼서 계속 더운 거죠. 이 과잉 이산화 배출이 지구의 지금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이게 7월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형태예요. 보시면 7월은 나뭇잎이 많고요. 강합성이 활발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주황색하고 노란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데요. 어디가 높아 보여요? 네, 중국, 인도 뭐 이런 데가 조금 더 높죠. 네, 사람이 어쨌든 많이 사는 곳이 확실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0월부터는 이런 상태인데 10월부터는 이제 낙엽이 져요. 그럼 광합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때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매년 겪고 있는 지구의 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역할을 인간이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10월이 되면은 점점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자연이 조금 돋고 있던 그 광합성들이 낙엽이 지면서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도 되게 높아지고 이때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이때가 겨울이라서 그렇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12월인 거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4월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는 광합성의 영향으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 않고 새로 새싹이 돋고 생명이 막 그 살아나는 4월에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렇게 많을 건가? 이 얘기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전 지구에서 매년 똑같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경작 중에 바로 경운인 거죠. 이 시기에 경작을 하면서 경운을 하면은 땅속에 있던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석탄기라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공룡기 있잖아요. 이 시기에 낙엽들이 떨어지고 이런 유기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 갇혀서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난 100년간 그걸 마구마구 꺼집어서 쓴 바람에 지금 지구가 1.1도씨 이상 더워진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탄소는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간 너무 빠르게 끄집어서 썼던 거죠. 그 영향이 바로 특히 우리가 그 단 먹거리, 그리고 대량 경작하는 거, 그리고 야들야들한 1년생 먹거리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경작을 매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가 인간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작을 이렇게 대규모 경작을 해왔는데 이게 탄소 배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오는 이 경작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소비 패턴으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들야들한 샐러드, 건강식이라고 해서 그거 찾아서 먹고, 예, 1년생인 거, 그다음에 국적을 모르는 거,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시키는 거, 이런 먹거리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어떤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이런 고민을 사실 지금 할 때이고, 지금 인간의 먹거리 생산 방식과 그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지구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거시 효과라고 하는 이 이산화탄소의 과잉 배출은 이미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과잉 배출된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에는 아직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무슨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사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살아있는 흙을 만들면 그 땅 속에 지금 과잉 배출된 탄소의 3분의 1을 다시 가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약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이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먹거리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이 시기를 거치면 사실 지구는 굉장히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지구는 350 ppm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있는데요. 지구의 한계치는 400 ppm인데 350 ppm인데 400 ppm이 넘었어요. 410 ppm 정도가 넘었는데 이 지금 과잉 배출도 한 50에서 60 ppm을 다시 흙 속에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많은 기후 위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뀝니까?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패턴, 우리 소비자들이 절대 그 다년생 작물이나 다년생 임산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쉽게 1년생으로 농약을 쳐가지고 빨리 크게 자라거나 빨리 먹을 수 있고 대량 생산해서 슈퍼마켓에 싸게 들어온 음식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바꾸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거리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경운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란 먹거리들로 우리 식탁을 채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런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여러분이 바뀌시지 않으면 사실 지구의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 정도면 이미 배출된 탄소를 땅속에 가두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약 1000평에
약 3톤 정도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흙이 점점 살아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탄소의 저장량이 점점점 더 증가합니다. 지구의 어떤 과학 기술보다 이 오래된 미래에서 왔던 자연식 방식이 훨씬 더 지구의 지금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농사지은 먹거리를 드시라고 하는 것과 이런 방식의 농사짓는 공간들을 찾아가서 지원한다거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본다면 조금 더 지구의 기후 위기를 멈추고 좀 지구와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인류로서 지구에 남아 있지 않을까. 멸종이 아니라 공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을까?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뭐 얘기하는데 뭐 무슨 갑자기 우주로 가겠다고 하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뭐 갑자기 예, 우주선을 띄우고 막 부자들은 막 이런 걸 준비하는데 예. 그냥 부자들 얘기죠.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를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구는 네. 우리가 오늘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되게 잘하셨을 거예요. 오늘 분리수거를 해서 집 안에는 쓰레기가 안 보이고 굉장히 매뉴얼에 맞춰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셨겠지만 네, 지구는 닫혀 있는 개라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쓰레기는 지구에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지구에 그것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구는 예,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배우셨죠?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배우셨죠?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오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것이 지구에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했지만 지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가 오면은 어느 정도 기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축도협에서 전두엽과 이 축도협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회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택배가 오면은 기쁘잖아요. 저도 택배가 오면 기쁜데 그 기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거가 사실 과학자도 되게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쁠까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기뻐할까 그랬는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내가 그걸 소비를 했을 때 그 기쁨은 15분을 지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15분 이후엔 다 잊는다는 거죠. 15분은 최대치니까 사실 왔다 하고 짠 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 짠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소비하는 게 되게 인간의 패턴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짜 욕망이라는 거죠. 가짜 욕망에 길들여져 있으면 계속해서 소비하거나 내가 뭘 소비할지 모르는 이 패턴에 되게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지구의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짜 욕망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가짜 욕망은 사실 굉장히 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에 따라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냥 가짜 욕망이 그렇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환경들을 사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 안에서는 아직 기후 위기에 이 과학적으로 뭐 지금 이미 과잉 배출된 탄소라든지 이미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냥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내보내는 그 순간 사실 지구 안에서 다른 쓰레기로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폐기물을 만드는 인간이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구에서 모든 생명 중에 유일하게 폐기물을 만드는 종이 바로 인간인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소비 패턴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폐기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폐기물을 만드는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몸이 바쁠 수 있죠. 직접 생산하는 곳에서 좀 가져오거나 쓰레기 포장이 과포장된 것들을 안 사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서 그것들을 가져온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몸이 힘든 대신에 만족감을 느낄 때는 사실 가짜 욕망 말고 진짜 행복한 욕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모여서 기쁨을 주는 거죠. '아우 너무 잘했네. 너무 뭐 기쁘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만족감들 있잖아요. 그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만족감. 근데 지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만족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만족으로 사람의 만족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친밀한 만족, 그리고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 소비 패턴이 얼마나 지구에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여기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무슨 뭘 했냐면은 그 여행사를 했습니다. 저의 여행사는 뭐냐면 충격 여행사예요. 가짜 욕망 여행사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쓰레기 파티장에 가서 쓰레기가 펼쳐져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제 여행사는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코멘트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새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막 그 먹거리를 뜯어먹고, 거기서 막 그 멧돼지가 달려와서 그 쓰레기를 해치고, 막 이게 광활하게 막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펼쳐지는 것들을 사람이 보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예. 저 한국에서 그걸 하려고, 여행사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가 시설이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쓰레기 어디로 가는지 알죠? 지금 인천 쪽에 매립장 쪽으로 가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 매립장에 불기둥이 솟아요. 그 쓰레기는 안 보이는데요. 안에 가스가 많아 가지고 유전처럼 거기에서 막 불기둥이 솟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못 보게 다 차단을 해 놨죠. 밖으로는 이제 숲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너무 넓어 가지고 저희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3 시간을 돌았거든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곧 이제 서울 쓰레기를 담아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사실 우리 욕망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같이 한번 투어 가시죠. 쓰레기 투어.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량 생산하고 산업농이 할 때만 사실 전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세계는 굶주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대량 생산해 가지고 가는 그 먹거리들의 대부분은 다 버려지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은 대부분 소농들이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3분의 1은 다 폐기되고요. 3분의 1은 대부분, 네, 소의 먹이로 가거나 이렇게 동물의 먹이로 갑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 대부분 소농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계를 쓰고 뭐 대량 재배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우리나라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물 이제 슈퍼마켓에서 그 안 팔린 것들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냥 다 폐기되거든요. 그것들을 폐기해야 더 팔리기 때문에 절대 나눠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럽의 슈퍼마켓 가면은 아주 일상적으로 쓰레기통에 가면은 음식물을 버려 놓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누가 주워갈까 봐 거기에다가 농약이나 그 독약 같은 걸 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못 먹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은 사람을 같이 먹여 살릴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들 때문에 더 평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없는 세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욕망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소농을 더 육성하는 방법이 우리 먹거리 체계나 또 건강한 먹거리를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도 사실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있냐? 가장 생태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채식을 많이 해야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채식은 사실 다 화학농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슈퍼마켓에서 예쁜 거, 아보카도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정말 석유 덩어리예요, 석유 덩어리.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엽제의 재료 여러분 오늘도 아마 드셨을 거예요. 고엽제를 어떻게 지금 먹고 있지?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게 바로 화학 비료의 주 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방부제의 주 재료인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아스파탐 같은 거죠. 아스파탐 막걸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방부제 재료 여전히 이
그 고엽제와 같은 이런 재료로 쓰는 겁니다. 이 사실 이게 고엽제가 원래는 전쟁 무기로 쓰였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화학 그 비료로 그 제조 공장을 바꾸면서 그 똑같은 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그것을 써서 여러분 그 열무에 여러분 상추에 여러분 뭐 드시는 그 샐러드에 구멍 하나 없는 걸 드시고 계신 건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좀 덜 먹는데 한국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큰 거를 먹어요. 이거 가부장제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제사 문화가 있어 가지고 과일을 볼 때도 제일 큰 거 이따만한 사과,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서 보면 그렇게 큰 사과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과잉해서 길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식탁에 놓고 이것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연식이다. 이게 채식이다.' 하면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기른 채소, 그다음에 벌레 먹지 않은 채소는 거의 치명적입니다. 이걸 드시면 이 질소가 몸 안에 쌓이거나 그 남아 있는 질소가 물로 흘러가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 가지고 2차 그 어 증식이 되면서 사람들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되게 많은데 그 영향이 있습니다. 크게 기르는 음식들을 채소들을 드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만들고 크게 키우는 거는 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좀 더 채식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자연 먹거리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좀 채식에서 영양소가 되게 좋다고 해 가지고 뭐 별의별 특이한 먹거리들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않는 그 아보카도나 뭐 이런 거, 완전히 이거는 석유 덩어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좀 대체할 수 있는 식사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레몬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충분히 있어요. 어 그 명자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도 할 수 있고요. 아보카도 같이 이렇게 좀 소프트한 음식들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그 멜론을 쪼끔 더 약간 중간 그 발효시켜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고런 종류의 애플이나 그 애플 메론 같은 것들 우리 한국에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그런 것들도 쪼끔 더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먹거리들을 그냥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먹거리가 너무 싸서 그래요. 이 먹거리가 싼 것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먹거리가 싸졌을까요? 네. 빨리 대충 먹고 나가서 돈 벌어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계속해서 싼 먹거리를 먹고 그 싼 먹거리를 먹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하는 거죠. 이 싼 먹거리들을 먹는 게 굉장히 문제죠. 사실 요즘에 과일값 좀 비싸졌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노동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채소값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유통망 그 중간 상인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요. 실제로는 농민들이 직접 가져가는 그 소득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려면은 농민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데, 농약을 주거나 화학농이나 대량 농사를 짓는 농민을 기본소득하는 게 아니라 생태농업을 하는 사람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저는 획기적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하고 먹거리 문제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비닐 안 쓰고 화학농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딱 흙을 살릴 거고요. 그 먹거리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기본소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먹거리 안보를 위해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생태농업을 하는 기본소득으로 방향을 바꾸면 저는 기후위기 문제하고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전원마을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 먹거리를 생태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하는 걸 저희 마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먹거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분이 흙을 살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구에서 그분 덕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몇몇 농부들을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그런 기본소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법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라도 먹거리 체계나 이런 것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먹거리 자급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기후위기에 사실 이 자급률이 낮은 거는 굉장히 취약하죠. 특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자체를 수출을 하지 말자, 이거를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앞서 본 브라질이나 이렇게 먹거리가 많이 생산되던 나라들에서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커피나 또 미국의 밀가루나 이런 것들 가격이 엄청 높아질 거고, 그 통관상의 이 문제 때문에 내년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위기가 되면 이렇게 유통망들이 그동안에 값싼 석유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동했던 것들이 이제 끊기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 자급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먹거리 자급률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자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거의 이 23%도 사료까지 포함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거의 자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쌀 정도가 조금 자급이 되고요. 나머지 먹거리 자급률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기후위기에 어저께는 날씨가 좋았는데 이번 달에 날씨가 안 좋거나 이 먹거리 패턴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농민을 지원하거나 이런 농산물들을 더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 공간과 농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전에 봤던 농민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 공동체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 도달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흙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흙은 어디나 있으니까는 조금 기다렸다가 흙을 살려도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흙이 가장 유실률이 높습니다. 지구에서. 석유보다 흙의 유실률이 24%나 높아요. 아까 그 홍수가 나고 그러면 표토가 이제 유실이 되는데요. 표토가 약 50cm에 있는 표토 안에서 대부분 먹거리가 자랍니다. 그 안쪽에도 흙이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흙으로는 먹거리나 식물들이 거의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표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생명들은 이 표토에 있는 그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지구의 모든 양분은 어찌 보면 이 표토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060년에 기후위기로 먹거리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먹거리 위기가 오는 원인이 먹거리가 안 자라서가 아니라 표토의 유실이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토의 유실 자체는 먹거리가 안 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먹거리 자체를 기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계속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표토가 이렇게 계속 공사를 많이 하고 산업화돼서 계속 그 경운을 많이 하면 표토의 유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표토의 유실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네,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황사나 이런 표토의 유실이 막 돼가지고 우리나라 황사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약 10% 표토 유실이 많은 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지금 전국토의 한 10%가 표토가 유실돼가지고 먹거리가 자라지 않는 땅이 됐어요. 이전에 구소련, 소련 때 그 값싼 석유를 이용해서 대량 농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경운을 해서 농사를 짓다가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 땅을 이제 경운하지 않고 화학농을 안 하고 딱 멈췄는데, 그 땅에서 거의 이제 먹거리가 자라지 않아서 약 3, 40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사막화된 땅이 국토의 약 10%나 됩니다.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기후 위기나 그 미세먼지 영향을 약 10% 정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옆 나라가 그런 상태이면 우리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이 사막화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은 식생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식생 자체 때문에 뭔가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아마존 사막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방목을 하려고 나무를 자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A4 용지 때문에 사실 아마존 사막에서 훨씬 더 많이 그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아마존에 벌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를 방목시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A4 용지처럼 그렇게 잡목으로 쓸 나무들을 베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벤다고 쳐요. 근데 왜 사막화가 되느냐? 이게 바로 표토의 유실 때문인데 아마존은 그 스콜 같은 게 잘 내리잖아요. 스콜이 한번 내리면 약 10cm 흙이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비어진 상태로 갑자기 스콜이 하루 이틀 내리면 그 공간에 있는 표토 50cm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식생이 좋은 땅이 그냥 사막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닐 대신에 자연 멀칭을 하면 표토가 유실이 안 되거든요. 산에 가서 산을 한번 보세요. 산에는 낙엽이 이렇게 그 멀칭이 되어 있어요. 이불처럼 덮여져 있는데 그런 땅에서는 탄소가 계속 저장되면서 탄소는 가두고 그리고 표토의 유실은 적어지죠. 사실 이런 상태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비닐이나 경운을 하다 보니까 표토가 계속 유실되니까 살아있는 흙이었고 이산화탄소는 가둘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를 기를 수 없는 흙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작년에 구례에 엄청난 그 홍수가 있었는데 구례에 그 좋았던 땅들의 표토가 그 홍수로 쓸려 내려가면서 올해 농사 짓기 엄청 어려웠다고 해요. 그 표토를 살리는 게 엄청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선생님, 표토는요, 한번 유실되면 절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가서 그 물이 짜지면은 재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표토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죠. 농사를 짓거나 생태농업을 하는데 그럼 표토 1cm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세요? 네, 비 오면 1cm가 사라지는 거는 10분도 안 걸리는데 표토 1cm 만드는데 100년 걸립니다. 지렁이가 또 표토를 만드는데 지렁이가 1cm 만드는데 100년 걸려요. 이렇게 소중한 땅이거든요. 이게 유실되는 데는 정말 10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포토를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재생시키는 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치 석유를 굉장히 뭐 전기를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표토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흙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표토를 정말 보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 표토를 정말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전에 여기 한 선생님이 지렁이 얘기하는데 지렁이가 흙 속의 온도가 지금 너무 아스팔트나 이런 것 때문에 더워져 가지고 지렁이가 땅속에서 밖으로 탈출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지렁이가 표토를 못 만들거든요. 지렁이가 대량 살상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가 끊기면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렇게 더운데 지렁이가 밖에 나와서 죽어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지구 서울 흙이 다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토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닐 멀칭을 하면 온도가 얼마까지 오르는지 아세요? 어저께 34도인데 그 34도였어요. 그런데 34도에서 비닐 멀칭을 한 데에서 제가 온도를 재봤더니 예, 60도가 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지렁이 이런 거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학 비료 넣는 거죠. 농약 넣는 거죠. 거기서 나온 먹거리를 또 사람이 먹으면 예, 1차 한 그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1차로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 만들어낸 부산물을 동물이 먹으면 100배 축적되고요. 그걸 또 다음 동물이 먹으면 1000배 축적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자연은요. 계속해서 순환 단계에서 내가 어떤 악행을 하면 그 인과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척도가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화학 비료나 제초제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먹거리는 어떻게 기르냐?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잘 자라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생물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만 하면은 그게 불가능한데 땅속에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나무에 보시면 이 뿌리에 그 근근균이라고 하는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있는데 이 미생물들 때문에
먹거리가 잘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그 유기농을 할 때 유기물을 이렇게 땅에다가 부어 주면은 식물이 그것을 먹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기물을 우리가 이렇게 비료나 퇴비를 땅에다 이렇게 줘요. 퇴비를 줘요, 유기물을. 땅에다 이렇게 딱 주면은 식물이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미생물이 먹는 겁니다. 미생물이 먹어서 그걸 분해를 해야 무기물 상태인 거를 식물이 빨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흙에는 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한 숟갈만 떠도 지구 생명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거든요. 특히 살아있는 흙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바로 이렇게 식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흙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은 미생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먹거리를 기른다는 얘기는 미생물을 기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혀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근데 혀로 음식을 먹는 건 맛이고요. 사실은 여러분은 미생물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몸속에 필요한 것들을 미생물을 먹어라 먹어라 해가지고 사실은 미생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먹거리는 예전의 먹거리에 비해서 미생물 양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류가 거의 없어요. 이것들은 화학 농약이나 뭐 이런 걸로 기른 것들에는 미생물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살아있는 흙에 있는 먹거리만 미생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먹거리를 드시면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흙 집어 먹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흙이 좋은 흙을 드셔야 여러분이 미생물들이 많아져서 몸 자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여러분 다 먹여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미생물만 잘 받아서 먹으면은 되는 겁니다. 좋은 먹거리 뭐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저는 좋은 흙에서 좋은 미생물이 기른 먹거리만 드시면 사실 지구는 흙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여러분 몸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 없이도 충분히 좋은 먹거리 기를 수 있고요. 제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길러보니까 살아있는 흙이 3년 정도면 완성이 되는데 정말로 1년 정도만 지나도 흙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작물이 벌써 이 미생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정말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기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먹거리를 기르는 분들을 또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먹거리에 대한 착각을 했다면 이제는 먹어서 막아내는 기후위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멀리서 오는 먹거리들은 어쨌든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내고 그리고 잘 모르는 먹거리를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지 않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은 직접 기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가까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좋고요. 특히 식재료별 탄소 배출량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좀 내가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치즈가 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죠. 여러분 채식 치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대체용품 같은 것들도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 대체품을 그 가짜 고기로 쓰지 않고 쓰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풀 중에 그런 풀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그 저기 옷나무 종류들 옷 타지 않는 그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옷들은 육수로 쓰시면 고기 국물처럼 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치즈도 이 뭐 버섯이나 사실 이런 것들 대체해 가지고 두부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충분히 그 채식 치즈 같은 것도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직접 생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는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가 로컬 푸드로 보면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들을 조금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생산을 못한다면 이런 농부들과 꾸러미를 직접 연결해서 배달을 해서 드신다거나 그분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이게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한테 아는 먹거리를 줘야 될 때는 그 먹거리 굉장히 신경 써서 기릅니다. 안 좋은 거 안 쓰게 되고요. 이런 게 사실은 또 건강한 먹거리가 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윤리적인 소비에 가까운 공간들을 찾아서 소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태적인 먹거리, 윤리적인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보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같은 거는 사실 전쟁 무기와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사실은 지구를 망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연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연어 같은 것들도 완전히 그 지구 오염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연어 양식을 하면은 캐나다의 메트로폴리스를 거의 유지할 정도의 그 오염원을 만들 정도로 사실 그런 연어 양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생태적이고 순환하는 먹거리들을 좀 드실 수 있는 좀 선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좋은 먹거리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이 논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해외에 특히 먹거리 단짝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외에서는 특히 그 먹거리를 단짝을 해서 특히 감자 단짝을 해가지고 특히 유럽과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파장을 거친 나라예요. 말하자면은 그 유럽의 감자 단작 때문에 전 국민의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서 미국이나 호주라고 하는 새로운 신대륙을 만들어가지고 이주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단작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생산량 변화 없이 길러내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논이거든요. 이 논이 약 5천 년 전에도 논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감자 단작 그 한 가지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보리밀 같은 거 기를 때도 지금도 한 해를 기르면 한 해는 휴경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잘 안 자라는데 5천 년을 계속 논이었는데 휴경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논을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게 퍼머컬처라고 하는 농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논에서 쌀을 이렇게 생산해서 먹잖아요. 쌀을 생산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똥오줌 그 부산물들을 다시 돌려주고 여기서 나온 부산물들 지피나 이런 것도 돌려주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하죠. 순환을 하게 하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 쌀을 빼먹었지만 사실 전문 용어로는 또이또이가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빼먹은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을 계속 살려준 건데 사실 단작을 하거나 계속해서 한 가지를 했을 때 순환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계속 좋은 것들을 빼먹고 땅을 고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먹거리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고 같은 쌀도 여러 가지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은평에서 쌀을 기르는 방식인데 토종 쌀을 12가지 이상 길렀어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 맛도 다 다르거든요. 뭐 추청변은 되게 요즘은 흔하게 드시는 쌀 중에 하나인데 뭐 자강도라든지 아가벼라든지 우리나라에 이런 쌀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이렇게 좀 단작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심고 이렇게 하는 방식 그리고 순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지금 기후 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하나가 그 멸종이 돼서 기후 위기로 멸종이 돼서 어떤 걸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우리 밭에서 기르고 있어. 적응한 음식이 우리 동네에서 자라고 있어. 그러면 사실 그게 인류의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작을 하거나 한 곳에서 그것들을 빼먹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거나 다양한 먹거리들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여러분 먹거리 패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을 보실 때 쌀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자를 같은 것도 보실 때 한번 보세요. 같은 것만 계속 드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계속 토종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소비자의 한 식생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지구를 계속 고갈시키고 한 가지 종만 지구에 남게 하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식 넘어서 생태적 채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넘어서 이제 해야 될 때 그 고기를 안 드시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고기를 저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건강한 곳에서 자라고 구출처가 확실한 데서 있는 거는 여러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대량 생산하고 정말 지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하는 공간의 소들, 뭐 동물들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는 영국에 있는 슈타이너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닭하고 돼지를 길렀어요. 아이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자기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르고 닭을 잡는 법과 돼지를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닭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먹었는데요. 그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고기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생명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을 선택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의식을 그 동물을 내가 죽이고 그것들을 의식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먹거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불과 4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그 매년 봄이 되면은 집집마다 뭘 했냐면은 그 집집마다 약간 기도 같은 의식 같은 걸 했어요. 약간 그거를 뭐 굿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했냐면 집집마다 그 자기네 집에서 죽었던 동물들이나 그 먹거리에 대해서 되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들을 이전에는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슈퍼마켓에 있는 고기 자체로 고기 덩어리 자체로 이제 보게 되니까 이것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한테 지금 이 선택 기회를 가지려면 그 감각과 그 생명과의 그 밀착도가 좀 있어야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태적 채식이라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접촉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고기는 안 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2011년 이 구제역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사촌 집에 소가 다 죽었어요. 다 살처분을 했죠.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음, 저희 가족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자연에 온 재앙이 그리고 동물에 온 재앙이 인간에게까지 온다는 거 보고 너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일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물의 일이 또 식물의 일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흙의 일이 지금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조금 더 긴밀히 보시고 내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것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걸 먹어야 될 때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합니다. 사실 저는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일 수 있을 때 내가 직접 그것들을 과정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과정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슈퍼마켓 매대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먹는 고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너무나 이제 길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 건강을 위해 식탁에 오른 고기 정도였는데 지금은 물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드실 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자체를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도 다 마찬가지로 지하수가 나오긴 하지만 이 질소 오염이 너무나 많이 돼서 물을 이제 거의 드실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소가 오염된 물을 드시면은 어디가 안 좋아지냐면 신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신장염이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 질산염 오염 때문에 그 약수터에서 물 잘못 드시고 병 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악순환의 한 고리인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뭐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틀즈 멤버였던 이 폴 맥카트니가 처음 시작했던 운동인데, 요즘에는 학교들 일반 공립 학교에서도 고기 없는 월요일 뭐 운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고기 없는 월요일 뭐 이런 것들부터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이런 날짜를 한번 정하셔 가지고 한번 이날은 정말 의식적으로 밖에 나가서도 조금 까탈스러운 소비자가 한번 돼 보시는 것도 좋고, "고기 빼주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좀 처음에 쑥스러워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고기 빼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입으로 꺼내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먹거리의 질과 그 먹거리의 양과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감자예요. 저는 제 밭에서 감자 한 10종 정도를 기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650여 종의 감자가 있었고요. 전 지구에는 한 뭐 2만여 종의 감자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하나도 못 드시잖아요. 우리가 수미감자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먹거리의 패턴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이런 다종다양한 걸 먹으면서 고기 없이도 굉장히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맛이 다 달라요. 날로 먹는 감자도 있고요. 샐러드로 먹는 감자도 있고요. 포실포실한 감자도 있고 전분이 많은 감자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 고기 없이도 뭐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소비자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착한 소비자가 아니고 그리고 뭐 채식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실 1%라도 자급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이게 외계인이 그린 거 아니고요. 저희가 사판자루로 4시간 만에 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700평인데요. 수락산 가면 사람들이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는데 1년 만에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저희가 약 1,500평을 이렇게 만들어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약 100여 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땅이 1년 지나면서 완전히 살아나고요. 풀도 잡히고 해서 굉장히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많은 것들이 바뀌고요. 이 패턴 속에서 나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사실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급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탄소세가 이제 부과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먹거리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이 약 50%는 돼야 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이 50%, 내가 개인적으로 20%를 생산하고 내 주변 공동체에서 30%를 생산하지 않는 이런 툴을 만들지 않으면 지구에서 이후에 2030년부터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혼자는 농사를 못 짓거나 공유지가 없다면 이런 공유지를 같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자급을 하고, 하다못해 상자 텃밭에서라도 하나씩 자급을 하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올 봄에 저희 파테크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파가 갑자기 비싸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는 1% 자급 운동하면서 이 문제 해결했거든요. 상자만 하나씩 나눠 드리고 그 상자에다 한 가지씩만 길러서 그걸 쉐어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희가 파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저희는 팥꽃다발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을 다 나눠 줬어요. 그 정도로 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 자급 운동이었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걸 생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라도 작업하면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 의식주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의식주의 많은 부분 중에 여러분이 그냥 1%만 내가 하나 자급시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2%를 내가 좀 공급시켜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 유럽에 그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문제된 게 이 휴지였죠. 이게 물류가 돌지를 않으면은 이 휴지 가까운 휴지 하나도 못 구하는 게 사실 지금 지구의 현실이거든요. 왜 그래요? 슈퍼마켓 매대는 딱 그 이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슈퍼마켓의 한계 시간은 딱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밖에 매대에 없어요, 슈퍼마켓에. 근데 그거 다 사갔으니까 없는 거거든요. 물류가 안 돌면 이런 일들이 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준비한다는 거는 이 슈퍼마켓의 매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1% 매대를 채워주시는 거죠. 이 매대를 채워주시면 다 가능한 건데 자꾸 요즘에 뭐 정책적으로 스마트팜을 만드느니 뭐 과학기술로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150억 들여서 상추 기르고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요 앞마당에서 1,000원으로 그만큼 기를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 엄청 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이 가졌었어요. 기후 위기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 이 스마트팜 하는 데하고 일본의 스마트팜 하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시작한 이 운동을 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 식물공장 운동을 했는데 이걸 해보니 경제적으로도 안 먹고 먹거리 자체가 생산성이 되게 떨어진다. 그리고 기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유럽은 거의 폐기하고 있었고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10년 전에 오사카에 그 굉장히 큰 쇼핑몰 지하에 이 스마트팜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에 제가 갔는데 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서 벼를 딱 만졌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벼를 만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벼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팜으로 벼 같은 걸 기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맹농약을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걸 만지면은 이게 내 손이 큰일 난다고 빨리 씻으라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가 그 공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 먹거리를 기르려면 엄청나게 맹독과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거죠. 사실 제 밭에 있는 상추 하나 먹으면 한 장 먹으면 되는 거를 그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를 하려면 이 스마트팜에서 그걸 섭취를 하려면 60장 먹어야 되거든요. 배 터져서 죽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이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어디에 유통되냐면 서브웨이 같은 그 샐러드 바나 그 샌드위치 가게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먹는데 이거 뼈 다 골수입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나중에 기후위기로도 문제인데 이런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먹거리를 먹고 사람들이 아파져서 또 노예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이 기후위기의 먹거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냥 상자 텃밭 하나 해가지고 그냥 기르면 돼요. 무슨 스마트팜입니까? 15억씩 들여가지고. 네. 그냥 쉽게 하자고요, 쉽게.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여러분 가능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 야생 먹거리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2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2만 년 전부터 농사지었고 사실 풀을 안 먹은 지가 불과 4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는 다 풀을 육종해서 먹거리를 길렀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안 먹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다 제 밭에서 나오는 풀인데 다 먹어서 저희는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류의 질병 중에 많은 병은 그동안 먹었던 유전자에 있었던 식물들을 지금 못 먹고 있어서 대부분 걸리는 질환이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풀을 좀 많이 드셔주시고 야생 먹거리를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풀을 딱 만지잖아요.
작물은 그 정도까지 미생물이 붙지 않는데 풀을 딱 만지면 제 손에 5조 정도의 미생물이 붙습니다. 이 정도로 자연 먹거리에서는 그 생명력과 그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드셔줘야 되는데 뭐 항균 해가지고 뭐 그걸 밀폐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길러가지고 이런 걸 드시니까 자꾸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좀 몇 가지 풀을 아셔가지고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요 풀 몇 개만 조금 넣어서 드시면 그런 미생물들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도시텃밭이나 이렇게 도시텃밭은 또 특이하게 농약 같은 걸 못 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풀 뜯어주면 도시농부들이 완전 좋아해요. 풀 뽑아간다고. 그 풀 뜯어서 같이 여러분 좀 입에 단 그 샐러드 뭐 이런 거 하고 섞어서 조금씩만 드셔보시고요. 특히 풀들도 되게 달고 맛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명화주라든지 소리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드셔도 되고요. 되게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해외에서 온 풀을 우리는 허브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풀을 서양 사람들은 밭에다 기르면서 그 동양의 약초라고 기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모든 풀을. 그러니까는 인식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약으로 먹는 모든 풀들은요, 한약명이 따로 있고 사실은 이 풀하고 똑같은 풀입니다. 여러분 한의사들한테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 영어로 막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것처럼 한약명도 똑같습니다. 다 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섞어서 드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서 드실 수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것들을 안 된다면은 조금씩 길러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실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소리쟁이라고 하는 걸로 샴푸 만들어서 이제 머리도 감았는데 풀 뽑아 가지고 이제 머리 이 샴푸나 화장품 오늘 저 새별꽃 로션 발랐고요. 뭐 이런 걸로 만드는 생활제도 만들거든요. 저는 은평에서 풀학교라는 걸 해서 풀 뜯어 가지고 생활제를 다 만들어요. 요즘은 또 고체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리퀴드 상태가 아니고 다 액체로 고체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거든요. 이거를 혼자는 못하니까 저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10가구씩 모여서 이게 떨어지면 다 같이 모여서 로션, 스킨 뭐 이런 거 다 같이 만드는 그 벌크 생활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재료를 멀리서 온 재료가 아니라 그냥 풀 뜯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이 없을 것 같지만 풀은 엄청난 자원이 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한 가구당 1년에 플라스틱 300개를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기후위기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정말 엄청난 활동가로 스스로 굉장히 바뀌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좀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막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지구가 좋아지는데 여기 가서 막 목탁치고 저기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벌크 생활 공동체 하시라고 막 이렇게 조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 공동체들이 저희가 200개가량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못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천주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보다 먹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피부가 제 2의 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은 거를 드시거나 바르거나 하면 그 간에서 이걸 해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이 안 좋아서 간을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대부분 샴푸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학 성분이 너무 강해서 이게 도구로 인지하고 간에서 그걸 해독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생활제들이 굉장히 맹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순화하고 좀 좋은 것들을 쓰시려고 직접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것도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로컬 푸드를 직접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이제 발효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걸 할 때 그 좀 저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교 옥상에다가 발효 그 발효를 할 수 있는 그 장독대 사업이 많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장독대를 관리하는 지역 활동가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새로운 직업군까지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로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고, 또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이 가져 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자기는 장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해 가지고 뭐 발효를 배운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전환마을 은평이 처음에 이렇게 지구적으로 살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풀 뜯어서 먹는 것부터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속 가능한 자원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예, 쓰레기 줍는 것부터 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부터 그 지역에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보시고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먹거리들을 뜯어서 먹거나 그런 것들 찾아서 해보시거나 직접 1%라도 자급해보시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학교 수업에서 하는 풀을 위한 연찬회라고, 학교에 있는 풀 뜯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파티하는 수업들을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기후위기 교육을 이걸로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교육은 뭐 에너지를 공부하고 이런 거보다 사실은 내가 그 위기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렇게 풀 뜯어서 바로 차려가지고 풀 만찬회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그 주자를 맡은 반에서는 조금 첫 번에는 좀 덜 해요. 근데 11월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리가 한 두 개인데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또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런 먹거리가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식탁을 만들거나 할 때 이런 먹거리들을 만들려면 오늘 여러분 모이시는 분들처럼 관계가 연결되는 식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관계가 연결되는 식탁을 봤어요. 마을에서 봤는데 저는 그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영국의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환 마을에서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1세계가 거의 그 GDP 경제의 대경제의 한 90% 정도가 의지하고 있다면, 이 전환마을 토트네스는 이 대형 슈퍼마켓에 그 의지하는 율이 75%인데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 15%만으로도 지역 경제를 완전히 살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역에서 로컬 푸드나 지역에 있는 가게들,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들의 돈을 써주거나 사용하면 그 돈이 지역에서 그대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은 다 슈퍼마켓 뭐처럼 다 프랜차이즈 아닌 데가 없는 거예요. 로컬 경제가 도대체 뭘까 하고 싶은 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데들을 발굴해서 그런 공간에서 돈을 쓰고 또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사실 지역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로컬 푸드를 하는 바풀꽃이라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식당이 하나만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식당과 관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는 로컬 푸드 식당을 하는데 도시농부들이 먹거리를 다 한살림가로 납품을 합니다. 한살림가를 납품한 거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셰프들이 요리를 하고요. 그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식당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엄청난 관계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실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로컬 푸드만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채식 식당으로 아예 바뀌었는데, 채식 식당을 하면서 망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로컬 푸드 하면서 지역의 관계망이 생기게 되니까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하신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루트를 또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로 조금 더 매출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오르고, 또 이제 건강한 먹거리나 지구를 생각하는 먹거리를 드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지역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컨설팅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망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보통 그 식재료가 20%가 넘지 않는데요, 전체 매출에. 근데 저희는 56%가 식재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만 먹고 살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관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100% 또이또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농부들이 한 살림 가격으로 그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그 노동 비용도 우리는 일하시는 분들이 정하시거든요. 시간당 10,000원 이상 저희들이 11,500원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안에 다 순환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바쁠 것이 버는 건 없지만, 예, 또이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로컬 경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크게 성공은 못하지만 운영도 되면서 서로 되게 좋은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을 영국에서 했어요. 사실 기후위기에서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계가 연결되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후위기가 왜 가속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후위기는 각자 도생을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내가 오늘 엄청 더운데 에어컨을 못 갖고 있다거나 좋은 공간에 없으면 '내가 더워서 죽는데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들게 하는 이 각자 도생 사회에서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딱 도착했을 때 아까 봤던 그 슈퍼마켓 앞에서 그 어떤 할머니 떼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 떼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슈퍼마켓에 네가 오늘 들어가서 소비를 하면 지구가 망하고 우리 동네 농부들이 다 굶어 죽는다. 자살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경고를 해 가지고 제가 그날로부터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토트네스에서 그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후위기 문제는 과학기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관계가 연결되면 해결될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제가 봤어요. 뭐였냐면 그 10가구씩 모여서 에너지 전환 그룹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전에 이 토트네스라는 마을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이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 놨어요. 그런데 10가구씩 모여서 에너지 훈련을 처음에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전기세가 유럽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가구에 소속이 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전기를 줄이는 걸 공부를 하고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뭐 코드도 뽑고 뭐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로 막 바꾸고 뭐 환풍기를 뭐 설치한다든지 집집마다 할 수 있는 걸 막 다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안 되는 시점을 딱 만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요. 뭐냐면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10집에 보니까 모두 세탁기가 있네? 그럼 한 집으로 이걸 옮겨 가지고 세탁실을 만들자. 우리 집에 모든 집에 다 TV가 있네? 아니야. 이걸 다 옮겨서 한 집에 영화관 하나 만들어서 전기를 좀 줄이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모두 슈퍼마켓에 가서 먹거리를 사 먹네? 우리 정원 하나를 옮겨 가지고 여기에다 다 밭으로 만들어서 먹거리를 같이 기르자. 그리고 빗물을 저금해 가지고 이걸로 물을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관계가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걸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구당 집집마다 100만 원 이상씩 전기세가 낮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토트네스에서는 그 에너지 전환 계획에 태양광 발전소 세우고 풍력 발전소 세우고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앴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관계의 전환이라는 거죠. 사실 각자 도생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이 소비해야 더 안전하다 이런 도식이 생기는데, 관계를 통해서 하면 사실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많이 연결될 때 사실 기후 위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드시고 같이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공간은 바로 흙인데요.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풀뿌리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실 나무뿐만 아니라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풀뿌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위를 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할 정도로, 예, 풀뿌리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뿌리가 남아 있어야 탄소를 저장해 주고 미생물들이 거기 서식하면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일도 좀 덜하게 돼요. 이런 풀뿌리가 다년생들 뿌리가 이렇게 흙 속에 있으면 풀도 잘 안 자라거든요. 풀은 너무 신기한 게 발화 상태가 안 되면 200 년씩까지도 땅속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물로 멀칭돼 있으면 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초 같은 거 하느라 여러분이 고생도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탄소도 흙 속에 가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풀의 이런 축복도 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풀뿌리가 저렇게 발달을 해요. 오른쪽에서 보이는 건 1년생 밀이고요. 왼쪽에 보는 게 다년생 밀이거든요. 이렇게 다년생 밀을 기르거나 풀뿌리가 다년생이 되면은, 작물이 다년생이 되면 저렇게 풀뿌리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저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흙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소를 이렇게 많이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다년생 먹거리 중심으로 조금 더 삶의 식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 우리가 땅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땅에는 생물 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생물종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쉬운 예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태인데, 코로나 상태에서 우리가 백신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하는 사이에 하나의 종이 사라졌거든요. 지구에는 그 정도로 종 다양성이 지금 빠르게 소실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의 재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것이 멸종됐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구에는 지금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다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식생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면 엄청난 양의 동물과 곤충과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 다양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또 이곳에 탄소를 저장한다면 답이 있습니다. 또 특히 서울은 그런 공간이 너무 적은 게 문제인데, 아스팔트 피복률이 너무 높아요. 67%인데 그러면은 33% 정도 되는 땅은 뭘까요? 네, 서울에는 엄청나게 큰 산들이 많죠. 여러분, 서울에 큰 산 없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예, 서울에 큰 산 있어서 여러분 정말 큰 복 받으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닥만 아스팔트냐? 예, 수직으로도 지금 아파트 빌딩이 많으니까 수직으로도 아스팔트죠. 이러면은 그 열섬 효과가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더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홍수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소미세기후를 만드는 거예요. 기후위기는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대기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산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데, 지구에는 대기후와 중소미세기후라는 게 있어요. 대기후는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거, 바다가 더워져서 이게 증발돼 가지고 비가 오거나 대류를 만들어서 뭐 태풍이 불더거나 이런 큰 기후를 말해요. 이걸 대기후라고 하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사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는 이 대기후뿐만 아니라 중소미기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스팔트 걷다가 나무 아래쪽만 들어가면은 약간 온도가 낮아지는 거,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중소미세기후라고 하는데, 큰 산보다 우리가 뭐 교실 하나만한 그런 공간에 나무가 있으면 그 근처 숲이 있으면 그 금방 300m까지 약 6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중소미세기후라고 합니다. 그 아마존에 가면은 갑자기 해가 쨍쨍한데 비가 내리는 거는 거기에 이제 증산작용이 있어서 갑자기 나무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이런 식물들은 이런 중소미세기후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나 놀이터처럼 이렇게 그 숲이 조금씩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고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런 작은 숲들이 서울 곳곳에 있으면 이 중소기후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줘서 이 중소기후에 의해서 지구 온도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해법은 이 중소미기후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모자이크 형태의 녹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울 곳곳 이런 곳곳을 마치 우리 그냥 단지나 도시 걷다가 놀이터가 중간중간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을 조그마한 숲으로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공유지에
먹거리든 숲이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지구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꾸는 게 미래적으로도 훨씬 좋죠. 유럽 사회에서는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가로수나 이런 걸 심지 않고 딱 경관 자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이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아 갈증이나 하고서는 슈퍼마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과 따먹고 이런 식으로 경관을 바꾸는 운동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후 위기가 닥쳤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따먹는 걸 이걸 기후 위기 대응 교육으로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뭘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까이에 그런 먹거리들을 기를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도로 자체를 그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길이 지금 나무 하나씩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심어 놨는데 거기를 하나의 터널 숲으로 2미터 정도의 터널 숲으로 만들고 먹거리 숲으로 만들면 저는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서울의 온도를 약 6도 정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먹거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아시죠?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못 먹어. 서울에서 나는 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동식물이 먹으면 그것 때문에 또 자연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역할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숲을 조성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먹거리 문제하고 이 미세 기후 문제 그다음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 문제들을 도시 안에서도 사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 코로나 때 먹거리 숲을 조성을 했는데 약 300종의 먹거리를 심었어요. 600평에다가. 사과도 똑같은 사과를 하나도 심지 않고 다 다른 사과, 배도 뭐 이런 식으로 사과 40종, 배 60종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종류의 사과 심었는데 내년 정도부터 이제 열릴 겁니다. 여러분도 놀러 오시고요. 내년 봄에 음악회 할 거예요. 먹거리 바로 따먹으면서 음악회 듣는 예, 이런 공간들이 많아지고 이런 예시가 많아져야 실제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서울 안에도 몇 곳에 이렇게 그 놀이터를 바꿔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이 공원에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럽다고 과일나무나 먹는 거 심어 놓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그 모자이크처럼 점조직 형태의 숲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중속 미세 기후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 그리고 미세 기후를 통해서 이 도시 자체를 식힐 수 있는 중소미기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그런 해법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작은 먹거리 숲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하는 게 바로 퍼마컬처 농법이고 농사인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지구에 과잉 배출된 탄소의 3분의 1을 다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사도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쁘게 밭을 만들어 놓고 경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도 굉장히 적게 들고요. 그리고 씨를 매년 뿌리지 않고 알아서 다 자라거든요. 상추도 그냥 씨가 떨어져서 1년에 두세 번 자라고 당근도 그냥 씨가 떨어져서 두세 번 자라고 토마토도 심지도 않아도 그냥 자랍니다. 이게 바로 경운하지 않는 것의 힘이고요.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퍼마컬처의 목표는 사실은요.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을 닮은 상태로 만들면 별로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거리를 많이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공간의 먹거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먹는 얘기만 했는데요. 먹기 전에 한번 봄에는 단식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식을 통해서 참 많은 게 바뀐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한 7년 정도를 매년 봄과 여름에 두 차례 정도 단식을 하는데 진짜 올해는 막 4번 한 것 같아요, 봄에. 너무 사람들이 단식을 많이 하고 싶어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바람에 한 300명 정도가 동시에 막 굶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같이 하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서 뭐 단식을 했는데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소비도 하지 않고 탄소 배출도 없는 단식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먹거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먹는 얘기만 계속 하는데
안 먹는 게 저는 최고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자연 치유력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다 알아차립니다. '아 저 샴푸 저 화학성 많은 저 샴푸 절대 쓰지 마.' 제가 맨날 얘기해도 안 듣던 사람이 몸에서 알아서 '어우 저건 냄새가 너무 역하고 저거 화학성분이 너무 진해 가지고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끊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아 이거는 내 위에 내 장에 상태를 봤더니 '아 이런 거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끊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마디 하는 말보다 자기 몸이 바로미터가 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끊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감수성이 생체 감수성이 이미 몸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굶어 보시고 자기 몸에서 원하는 것들로 한번 바꿔 보시면 그게 바로 굉장히 생태적인 것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굶으면은 무서워요. 근데 같이 굶으면은 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굶으면서 이것저것 해 보니까 잘 굶어지고요. 저 한 7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잘 굶어요. 그래서 특히 좀 저처럼 막 사시는 분들, 술 좋아하고 예 좀 많이 놀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단식을 하고 나면은 술이 막 잘 받고요. 예.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게 없어져요. 그 숙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식 옹호론자가 된 게 숙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 한번 단식 같은 걸 해 보시면 내 멍에 몸에서 지병 같은 게 없어지거든요. 저 작년에 많은 분들이 뭐 관절염이나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많이 해결하신 거 봤는데 단식을 통해서 많은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끊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이 스스로 자가 면역력을 만들어 내니깐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공동체를 만드시는 작업들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도 혼자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같이 체크하고 같이 한번 시도를 해 보는 모임들 같은 것들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환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번 코로나 때 유럽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전환마을 토트네스에는 인크레더블 에더블 운동이라고 마을 공유지에 텃밭을 만드는 운동을 했고 그 텃밭에 나오는 그 잉여 먹거리를 동네 사람들한테 누구나 와서 뜯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텃밭을 2009 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 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국에 갈 때마다 그 텃밭을 이용하는데 영국 전국이랑 이제 유럽 사회에는 이 텃밭들을 전환마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슈퍼마켓 사태가 났었잖아요. 유통이 안 돼서 근 한 달간 유럽의 유통 체계가 난리가 나 가지고 먹거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때 이 프리텃밭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뜯어먹고 이걸 가져가고 뭐 이렇게 돼서 이 공간에 대한 사람들이 공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이번에 코로나 작년에 겪으면서 공유지를 만들어서 먹거리 숲으로 만들고 먹거리 밭으로 만드는 걸 이 공공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 이런 재난에서 이런 공유 먹거리, 공유지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간들 혼자서 못 하신다면 이런 짜투리 공간들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쿠데타가 3 월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실제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이 쿠데타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 만약에 남한에서 쿠데타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먹거리 구할 수 없어 가지고 금방 저희 그냥 항복할걸요? 뭐 우리 신념에 맞지 않은 일이어도.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서로 먹거리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이 사실 먹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쪼끔이라도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같이 만드셔서 같이 이 기후 위기와 먹거리 문제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사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줌밖에 또 안 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투표를 해 가지고 3% 이상 나오는 후보를 찍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3.5%가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제가 하고 있는 전환마을 운동 또 이 멸종저항 운동 이런 거를 3.5%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그 지구에서 한 성공한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도 처음부터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성장한 운동 별로 없다는 거예요. 흑인 민권 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도 이 처음에 이게 상식이 되기까지는 3.5%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5%가 소수지만 3.5%가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대다수가 동의를 하면서 이게 주류의 의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동을 해야 이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3.5% 운동이냐면 내가 0.5%가 돼서 3명만 꼬시면 이 3.5%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환마을 운동, 멸종 저항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사회를 혁신하거나 법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당장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3 명을 꼬셔서 오늘 고기 없는 월요일을 같이 한번 보내 본다든지, 3 명을 꼬셔서 1%를 자급해서 상추를 나누고 쪽파를 나누고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실은 지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운동을 정말 믿는데 그 운동이 진짜 가능한 걸 사례를 봤습니다. 작년에 선거 때 유럽에서 선거들이 많았는데 특히 프랑스 선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전환마을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활동가들이 그 큰 시에 파리라든지 리옹, 마르세유 뭐 이것처럼 파리의 프랑스의 큰 도시들의 시장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먹거리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전환마을 운동 10년 하고 퍼마컬처 운동 10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위기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선택을 해 주신 거죠, 시민들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바꾼 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동네를 다 먹을 수 있는 숲으로 만들고, 먹거리를 통해서 먹거리 자급을 하고, 또 동네에 흙을 살려 가지고 기후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형태로 다 바꾸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 3.5%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5%라는 거는 사실 한 번에 오늘 자고 일어나서 '아 이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10 년, 20년 풋뿌리 운동부터 쪼끔씩 이렇게 가져왔던 것처럼 내가 0.5%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쪼끔씩 행동한다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항상 이게 바뀌지 않는 게 있잖아요. 어 그 막 너무 심란하고 힘든데 이 내 머릿속에 측두엽에서는, 전두엽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어야 슬픔이 가시거나 이럴 때 바로 고통받는 산불이 나고 있는 뭐 이런 공간들이 생각나진 않잖아요. 사실 이게 자연과하고의 밀착도가 있는 감수성이 우리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사실 지연 전술이라든지 사회 체계를 바꾸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참 자연에 너무나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인식의 전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지구와 함께 사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연과 교감도가 있는 공간에 나를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산책을 하시든 숲에 가시든 뭐 나무를 만나시든 간에 그 공간과 한번 연결이 돼 보시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구와 함께 좀 교감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1.5 도씨 시나리오 그 지구 시간표를 좀 보거든요. 지구가 1.5 도씩 오르는데 6 년하고 4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지구 시간인데요. 되게 저는 이 시간을 보면 막 초조합니다. 초조한데 또 초조하지 않은 반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6년 4 개월이면 제가 땅 한 2 개는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0.5%가 돼서 내가 땅 하나만이라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쪼끔이라도 탄소 여러분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6년 4 개월 그렇게 그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기간이고 뭐든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년 4 개월 지구에 남은 이 한계의 시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기르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바빌로프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음 20대 때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어 고비 사막을 횡단해서 러시아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차를 이용해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횡단 열차를 탔는데 하여튼 가면서 이쪽 저쪽 이렇게 들러 가지고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돈을 다 썼는데 러시아의 이제 모스크바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게도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 권총 강도를 딱 만났는데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3만 원인가 남은 돈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쏘지는 않고 가셔서. 근데 딱 이제 돈이 없고 이제 비행기 표만 이제 있으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바빌로프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의 제일 마지막으로 바빌로프 박물관이 있어서 여기 갔습니다. 이 바빌로프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식물 생태학자인 건 아시죠? 이분은 전 세계에 있는 씨앗을 모아서 육종을 하거나 이것들을 모아서 종다양성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스탈린의 핍박으로 사실은 그렇게 먹거리를 많이 했는데 굶어서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뭐 그런 분인데 이분과 함께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연구소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잡혀가고 이 연구소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뭐 폭탄이 떠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에서 식량이 아니라 이거는 씨앗이죠. 씨앗을 저장하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뭐 이쪽으로 옮기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심지 않으면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감자를 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2 년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 굶어서 죽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바빌로프 연구소 안에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먹거리가 자기 책상에 쌓여져 있었는데 이 씨앗을 먹지 않고 굶어서 죽었대요. 이 학자들이. 뭐냐면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구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 씨앗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마 이 씨앗을 먹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작물을 심다가 죽거나 아사해서 죽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거기 이 박물관에서 보고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먹고 있는 것들 이 씨앗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그때가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지구에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쌓아 놓고도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죽은 연구소 안에 몇만 톤의 먹거리가 쌓여져 있었대요. 근데 안 드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씨앗들이 지금도 지금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지금 보존해서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여러분이 사실 방주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작물을 하나씩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가 영국의 런던에서 한 달인가를 밖으로 못 나오게 돼서 자기가 베란다에서 5평 텃밭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식물학자라 가지고 그
몇 종이나 되는 식물이 자기 그 상자탑에서 자라는지 체크를 한번 해 봤답니다. 그런데 한 60종 정도의 그 생명들이 자기 그 5평 안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게도 2 종이 멸종 위기 종이었고 지구에 없는 종이었대요. 찾아볼 수 없는 종이 자기 텃밭 5평 텃밭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 내가 정말 큰 농사가 아니고 이 5평 텃밭 하나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에서 내가 이 5평 텃밭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 스스로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일을 보내줬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는 사이에 한 종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서 내가 지금 먹는 거나 내가 기르고 있는 이거 하나로 사실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티핑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그 가속이 되는 물방울을 하나 올릴 건지 아니면 지구에 어 그 자원이 될 한 종을 남길 건지 사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저는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 지구에 지금은 방주가 될 수 있는 음 틀을 내 몸으로부터 사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있고 마시는 여러 가지들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후 위기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지금 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6 년 4 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